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교회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를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에 있는 평심원이라고 하는 우리 노인요양원 평심원 시설장이시고요. 평심원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민경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목사님은 제가 나오기 전에 조금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수식하는 이 표현들이 뭐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 걸 제가 인터뷰 기사 봤는데, 촉망받던 작곡가에서 노인들 모시는 삶으로 그 제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민경중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현재 노인을 모시는 삶. 네. 네. 그래서 노인 요양원인 평심원 시설장이신데, 여기 한번 평심원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이게 어디 있죠? 평심원은 네. 문막 원주 근처 네네. 문막읍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안창리라고 하는 산 속에 산속에 건물을 지어서 네. 이제 어르신들 24분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 11분 이렇게 계시고 다른 직원들까지 합쳐서 네네. 매일 한 35명이 그 안에서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네. 노인 장기 요양 기관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 시설장이 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버님이 설립하신 기관을 네. 너무 연로하셔서 제가 이제 이어받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원래도 이렇게 어떤 복지 사업이라든가 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공부나 이런 사업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서둘러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열심히 익혔습니다. 별로 낯설지는 않았던 것이 어쨌든 돌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네. 그리고 돌봄받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목회를 하던 것에 연장이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리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노인들을 모시는 삶은 현재고, 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목사님 미국 생활 좀 오래 하셨는데 네. 귀국하셔서 이제 이걸 하신 거죠? 예. 귀국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15년 6월에 귀국했습니다. 아직 만 10년은 안 되셨네요. 그런 셈이군요. 네. 네네. 근데 목사님 얼굴이나 그 외모는 정말 그 미국 생활에 미국 분 같기도 하고 되게 서구적으로 생기셔서 근데 이제 오셔서는 지금 이 일을 하시고 미국에서는 이제 목회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청년 때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촉망받던 작곡가, 사실 이제 오늘 이 얘기가 좀 드라마틱하신 것 같아요. 이 과정이나 목사님의 삶의 여정이 조금 남들에게도 좀 주목받기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네. 굴곡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부딪히면서 힘들었네. 그리고 지나면 그뿐이라서. 네네. 그런데 이제 한번 어떤 기회가 돼서 네.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글을 좀 작성을 하다 보니까 네. 읽는 후배가 형 이거 참 뭔가 드라마가 그렇지. 있다는 둥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괜찮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고 그랬나? 예. 그때는 이렇게. 몰랐는데 지나고 네네. 보니까 아이고 그렇네요. 일단은 목사님 태어나신 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네. 해화동 산부인과.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태어나실 때도 목회를 하고 계셨던 그렇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아버지 교회도 개척교회셨나요?
어떤 식의 목표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께서는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네. 감리교회는 파송을 합니다. 맞아요. 네. 예전에는. 네. 그래서 연회에서 시키는 대로 가셨죠. 가있어요. 네. 그러다가 그런 파송 제도가 좀 느슨해진 다음에 목회를 잘 하시다가 기성교회에서 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드셨는지 한참 애들 공부할 때 저는 중3, 우리 형은 고1 때 개척하시겠다고 나서시는 바람에 되게 톤이 네. 되게 불만이 많으신 톤이. 저 불만 많습니다. 그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고생을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거 개척하시고는 네. 거기서 은퇴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냥 네네. 하신 거네. 본인이 개척하신 교회에서. 네네. 그럼 그 교회가 목사님의 뭐 일종의 모교회 같겠네요. 그런 생각이 약간은 있는데 그것도 오래 지나고 나니까 근데 지금 불만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 기억만 생각해도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네. 제가 목회자로서의 제 삶이 그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뭐 그러신 분들 저도 좀 아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체제 저항적이고 네.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하고 이제 저항하고 이제 이런 성향의 분들이 좀 그러신데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럼 중고등학교 시절은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계셨던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디 학원을 다니거나 하셨을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셨을 텐데. 네네. 근데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사실은 고1 때부터는 좀 하고 싶어서 초조했는데. 네네. 아버지 교회 개척 시작하시고. 네, 거기로 다 귀결되네요. 방 하나 월세로 얻어서 아버지 따로 개척지에 계시고. 네. 처자식은 장인 댁에 집어넣어서 처가살이를 시키면서 하시는 중이었는데. 그럼 외갓집. 네네. 처가살이가 아니라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외갓집에 사신 거네. 네. 70대 후반에서 80대로 넘어가시던 때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제가 음악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좀 듭니다. 이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2에서 고3 넘어가던 때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니까 한번 도전이라도 안 해보면 인생이 한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저 이거 아니면 참 인생에 낙이 없을 것 같은데 음악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돈 들 텐데.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돈은 들겠죠. 당연히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전 이거 아니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한 달간 냉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거의 가출해주는 냉전이라서. 그럼 목사님 형제가 많으셨어요? 아니요, 형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아들만 둘. 그럼 형님도 혹시 음악 같은 걸 하셨어요? 형은 신학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냉전 중에 아무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러서 내가 어떻게든 너 1년은 밀어줄 텐데 한번 해봐서 안 되면 그러면 그냥 군대 얼른 갔다 와서 동사무소에나 취직을 해라. 이게 지금이랑은 다른 시절이죠. 그때는 이제 동사무소 가기가 그래도 조금 수월하던 시절. 그때는 더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직원은 아무나 가는 데였습니다. 그때 저희 방학 때 거기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다 보면 그냥 직원 돼 있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 지금이랑은 이제 다르죠. 맞아요. 그 뭐 우체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뭐 그렇게 이제 하던 시절이긴 한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고3 음악 공부하고 고3 시작하면서 제가 하루에
자리에 누워서 자본 게 2시간 반이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피아노도 치시고 이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안 배우던 피아노를 막. 근데 그걸 혼자 독학이 돼요, 목사님? 독학은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남들은 교수님 레슨 하는데 저는 그렇죠. 동네 음악학원에 가갖고 레슨 받으면서 네. 하루에 요만큼도 소비를 할 수 없어서 하루에 14시간씩 선난로 켜놓고 이제 교회 예배실에 그 추운 데서 난방도 안 되는 데서 학교 가야 되잖아요. 2월 달에는 그렇게 했어요. 2월에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3월 달 지나서부터는 이제 공부도 해야 하고 작곡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많죠. 학과 공부도 해야 돼요. 시간 분배를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3시간은 넘게 쳤죠. 야, 그 17살짜리가. 그때 그거 아니면 제 인생이 동사무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 좀 저한테는 너무 싫었어요. 제 네. 개인적으로 그 직업에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그때니까 저는 그 자리가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뻔한 자리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력을 다했죠. 제 인생이 아마 그렇게 열심히 산 게 그때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진짜 요즘 말로 그게 자기 주도 학습인데요. 그거 아니면 제 인생이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생겼는데 나중에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됐지만 물론 뭐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근데 그때 학교에서 좀 도와주신 선생님도 있으시다면서요? 실제 학교에서는 도움을 주신 분은 안 계시고 네. 단지 제가 이제 그 황량하고 어떻게 보면 메말랐던 환경에서 네. 한 줄기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은 계셨죠. 네네. 그나마 1학년 하시고는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추계예술대학 교수로 가시는 바람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합창반을 했으니까 대관고등학교.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메말랐던 사생활에 하나의 그 호흡할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음악에 대한 관심도 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음악을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으셨네요. 네, 그 동기가 바로 이제 고등학교 때 합창단이고 그 선생님이시고 그랬던 거고. 그 대관고등학교 합창단 유명하지 않나요? 거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는 여기저기 공연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 미션 스쿨 중에 대관고등학교는 뭐 상당히 그 주목받고 유명했던 고등학교로 아는데 고등학생이야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70년대에 또 80년대 초반 고등학교에서 음악하시고 그리고 정말 재수 안 하시고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하신 거죠. 동사무소로 가지 않으려면 동사무소로 않으려면 그리고 군대도 기다리고 있고 자칫하면 군대와 동사무소가 패키지로 오는 장르였습니다. 하긴 동기부여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또 그런 것도 있네요. 사실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살벌한 그 장르를 제시하시고 이거 하기 싫으면 똑바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아버지께서도 사력을 다해서 제 레슨비하고 그런 그 환경을 최소한이나마 제공하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작곡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요? 그분도 강원도 촌구석에서 개천에서 용나듯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고향 삼은 곳하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의 고향이 똑같은 동네예요. 원주 근처에 간현이라고. 간현 있죠. 간현. 간현리에 재직에 가난한 시골 여자 전도사님의 아들이 우리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순수음악 작곡가이시면서 교육자이시면서 나중에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학장까지 하시고 그러고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그렇게 입지전적인 행로를 걸으신 분이라서
목회자 아들인데 돈 없어서 이렇게 늦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측은지심이 꽤 많이 예,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의 선생님이 우리 그 선생님의 부인과 어머니가 그 교육대학 동창이셔서 복잡해져가지고 야, 니네 남편 음악 한다는데 그분이 강원대학교 그 음악대학에서 아예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실세셨거든요. 그래서 니네 남편 한 번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 설명해 니네 남편 음악 한다는데 우리 아들 작곡한대. 그래서 그 교수님의 그 부인께서 말을 하니까 그 교수님께서 오동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오동일 교수님. 그분이 이제 자기 제자 중에 괜찮은 분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셔서 제가 제 작곡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분 신세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학을 진학을 하셨는데 이게 자그마치 이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가서 레슨 받을 때 선생님이 물어보셔서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야, 너는 어느 학교 가고 싶으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늦어도 한참 늦은데 이제 시작을 해보고 선생님이 가라고 하시면 말씀하시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레슨 받을 때는 그래 그럼 한 연대쯤 놓고 해보자. 내 자존심에 다른 학교 보내는 건 좀 그러니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숙제 내주는 거 열심히 해가고 그랬더니 한 5월 달쯤인가 선생님이 너 그러지 말고 서울대학 한번 가보자. 아니 뭐 저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고 따라간 거밖에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제 82학번이신 것 같아요. 예, 82학번으로 이제 그때 혹시 뭐 같이 작곡가 들어가신 분들 중에 요즘 유명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하지는 않고 각자 학교에서 실세인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 되셨군요. 네, 하나는 서울대학에서 학장하고 아직도 이제 교수 일을 하고 있고 동기가 7이었는데 그중에 나이가 10살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저만 현직에 있지 않고 그 둘 다 목사님 아들들이 그리고 나머지 5은 다 서울 시내 현직에 있습니다. 뭐 경희대 학장한 친구도 있고 성신여대에서 또 학장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천대에도 있고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아마 제 인생의 유일무이한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제가 느끼기에. 다니시면서는 뭐 소위 말해 학교 생활도 재미있지만 학교 외적인 생활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80년대 똑같습니다. 공부보다는 한 1, 2년은 음악을 빙자해서 참 즐기기 바빴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친구들이 죽이 참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 수업이 10시부터 있는데 한국사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뒤에서 쭝얼쭝얼 대더니 야 이렇게 햇빛 좋은 날 우리가 여기서 수업 들어야 되겠냐? 나가자. 그래서 남자 동기들끼리 쑥 나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는 서울대학교 옆에 그 산이 있었어요. 관악산. 지금도 관악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철조망만 한 4m 되는 철조망만 넘으면 바로 그냥 관악산 유원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로 철조망 담치기에서 넘어가서 낮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오전은 땡땡이를 쳤어도 오후 수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술이 이만큼 얼른 놈들이 막걸리 먹고서는 냄새 푹푹 풍기면서 합청 수업을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꾸중 많이 듣고 한 놈은 술 주정하고 있고 옆에서 중얼중얼 한 친구는 자고 있고 뭐 그럼 인생의 뭐 황금기라고 했으면 뭐 좀 있나 뭐 다 비슷하겠네요. 일반 대학생들이 하는 그 잠깐의 그 20대의 일탈 이런 얘기이신데 무슨 뭐 레슨이나 과외 같은 것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런 거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학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등록금은 뭐 근로장학금도 받고 네. 그다음에 어떤 큰 교회 같은 데 가서 성가대 지휘도 하면서 사례비 받아서 용돈 아껴서 쓰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원하시던 그 작곡과를 갔는데 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신학과를 또 가세요. 네,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군대 말씀부터 드려야 이야기가 되는데, 네네.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군대를 한 3년, 정말 그때는 꼬박 3년이었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군대를 3년 갔다 오면 아무래도 감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 둔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 인생이 되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시작한 건데.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나라에서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예술 특기자 지정 뭐 그런 게 있었어. 예술 특기자. 그래서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맞아요. 지금도 이런 예술계 특기자. 지금은 커트라인이 많이 높아졌고. 네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내에서 작곡 파트는 그랬습니다. 작곡 파트는 다른 파트는 더 많았고 작곡 파트는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하는 콩쿨에서 작곡 파트에서 1등만 해줬어요. 그럼 1년에 2명 그렇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가야 되겠는데 졸업 날짜는 다가오고 다시 이제 고3 때 써먹던 방법을 시작한 것이 고3 때도 그랬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절대 딱 1시간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질 않았었어요. 새벽 2시, 3시요? 네. 왜 그 시간이죠? 통금 있을 때는 그때 가서 공부하다가 그때 사람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기도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통금을 해제한 다음부터는 뭐 일종의 계산속이긴 한데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다 자야죠. 그 시간에. 그러면 계산 속으로 경쟁률이 심하지 않을 테니까 일종의 내가 블루오션이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 신경 안 쓰시고 내 거 들으시겠거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독특하긴 하네요. 남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아니라.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요. 처음엔 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통성 기도를 이제 한 5분, 10분 해서 어떤 사이클로 올라가서 쭉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입에서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던가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짜 기도네요. 그거는 목회자나 하는 기도를 왜 제가 쓸데없이 근데 그게 자꾸 입에 담겼어요. 하다 말고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리고 기도 끊고 다시 그리고 제 기도 시작하고 5분 정도 내 코가 지나면 석자인데 지금 내 코 이거 얘기해. 5분 정도 지나면 또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난 몰라.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군대 안 가고 이거 작품 잘 써서 해결되게 해주셔서 음악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는데 1시간 분량으로 따지면 제 기도는 15분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당신께서 필요하신 기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졸업을 하고 영장은 이미 나와 있고 콩쿠르는 이제 3월 달에 콩쿨 본선을 해서 1등이 됐어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얼른 문화공보부에 이거저거 다 보내고 논산훈련소에 가지 않아도 됐던. 어유 좀 뭐 지났지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서 이제 군대 면제를 받고 그러고 이제 유학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진짜 촉망받던 작곡가가 많네요.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당신 하실 일은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제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유학비를 만들어서 가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입시생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한 3년 지나고 88년, 89년쯤 되니까 네. 막말로 손님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요? 묘하게 꼬여요, 일이. 그리고 그때 이제 손님이 이제 그 학생들이겠지. 네네. 네. 막말로 영업이 시원찮아지는 거니까. 갑자기 예술에서 이렇게 막말로 네. 내려오시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일하던 교회에 네. 권사님 한 분이 참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지 않게 충만한 분이 계셨는데 네. 저하고 이제 관계가 깊어져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많이 듣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선생님은 목회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말씀하시라고 그 오는 부흥사마다 하시는 말씀이 아주 질린 사람인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버티는데 그때부터 묘하게 영업의 이 양과 질이 조금씩 어긋나고 제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자꾸 버성기게 된다고 그러죠. 옛날 말로. 그리고 자꾸 교회 일만 많아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91년쯤 돼서 완전히 코너로 몰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막말로 결단을 내야 되니까 기도했죠.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원단이 목회자로서는 맞지도 않고 군대도 안 보내시고 네네. 준비 다 시켜셨는데 군대까지 면제해 주시고는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꾸로 물으시더라고요. 넌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니? 제가 뭘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너 내가 기도할 때 네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한 걸 다 들어서 붙잡고 있는데 너 그렇게 떠들어 놓고 나한테 딴소리 할래? 그 쉽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작업에 당한 거예요. 야, 이제 불평을 하다 이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평을 하시네. 야. 저는 당당합니다. 당당. 예. 예. 되게 그러시면 인생이 되게 불편하신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인생 불편한 것보다도 네. 직업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운하지 않죠. 할 건 서로 다 주고받고 할 건 다 하는데 네. 여전히 개운하지는 제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목사님 되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남들은 모릅니다. 네, 남들은 몰라. 야, 하여튼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계산서를 딱 들이대시니까 본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요거 걷어차면 요즘 애들 말로 인생 나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인생 정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 막 말씀 드려도 되나? 그때 제 심정이 딱 이런 심정이었어요. 네. 세게 물렸네. 세게 야,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이 좋은 거를 택하는 이 동기보다 나쁜 거를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렇죠. 동기가 저는 최악을 피하는 네. 선택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가지도 못하는 정말 최상의 것을 이렇게 또 가시고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먹은 게 많기 때문에 대놓고 외부에다가 하나님 정말 못 믿을 양반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지. 네. 워낙 받아먹은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제 마음대로 밀어주시면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순풍을 불어주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이게 제가 볼 땐 정말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남들 볼 때는 목사님 얼마나 천재 소리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천재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건 목사님 입장이고 남들이 볼 때는 1년 만에 동네 학원 다녀가지고 서울대학 작곡가 가고 그리고 가서도 세상에 그 1년에 2번밖에 없는 그 콩쿠르에 1등을 한다는 건 그 또래에서는 음악에서는 그냥 최고의 남들이 볼 때는 재능을 얼마나 인정했겠어요. 근데 한숨. 근데 목사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또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그 또래들이 잘하는 천재 같은 사람도 정말 많을 텐데. 제 주변에는 다 똑같아서 다 막걸리 마시고 다 그 재능이 출중한 친구들이 많고. 그렇죠. 지금 보면 그 친구들 그만큼 또 자기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가고 그 남들이 볼 땐 저런이 얼마나 더 편하게 가겠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편한 길이 아니라 부르심을 가는 길을 끌려가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좀 그 노골적인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그게 훨씬 전달이 쉬우니까 저는 아마 보이지 않게 제 발목 하나에 개줄처럼 하나 끈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개줄은 원래 목에다 차는 거 아니에요? 너 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목에다 차면 차라리 금방 알겠는데 저 발목에다 하나 걸어놓으시고는 가라 그러고 등 떠미시다가 한계 이르면 거기까지 스톱.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서 자, 그래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감신대 이제 들어가시네요. 그게 그렇게 몇 살 하라고 때였어요? 하시니까 이제 가서 금식부터 했습니다. 준비기도 한 대여섯 달 하고 가서 20일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다음 해에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학사 편입을 하셨군요. 그럼 이게 한 20대 후반쯤 되나요? 군대 안 가셨으니까. 10년 만에 다시 92학번이 된 거니까 만으로 29에 들어간 셈입니다. 네.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학교는 그냥 학점 따는 야, 정말 맹구하니 매사가 좀 비관적이시네. 마음에 야, 어떤 열정이 있거나 신학이 그렇게 낯설거나 새롭지가 않은 분야여서 그리고 입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하면 기본 점수 따는 것에 대한 요령이 확실합니다. 그럼 이때도 수능 보고 들어가셨겠네요. 수능은 아니고 학사 편입이니까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면 그걸 제가 무슨 교수님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만 되면 되니까 요거 학점만 정확히 따자. 학교 학점. 네, 그러면 뭐 그거 어렵지 않고 또 이제 학비도 벌어야 하니까 신학교 들어갔는데 레슨 전념해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도 딸려지게 되고 노는 그 세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등록금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그때 아는 사람 통해서 감리교 본부 선교국에서 하는 찬양 선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찬양 선교단이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니 이 삼남 지역 전라도,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뭐 전라북도까지 그렇게 매주일이요? 네, 매주일 토요일 혹은 금요일 저녁 때 이 음향 장비를 다 그 밴에다가 전부 싣고 그리고 이제 선교단 하는 친구들하고 내려가고 가서 집회하고 주일 밤에 올라오는 일을 대학원 2학기 때인가까지 했습니다. 그럼 뭐 이름이 있었겠네요? 이름은 아니고요. 감리교 본부 찬양 선교단이라고. 되게 공적인 이름이네, 이름이요. 네, 그때 뭐 노래하는 어부들 그래서 뭐 거의 옹기장 이런 게 아니고 현장에서 뛰는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멤버들을 다 목사님 되셨나요, 그러면? 자기 일을 하는 분도 있고 후배 한 사람은 성악과 나온 후배인데 지금 경기도 인근에서 목회하고 있고. 특별한 일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 번. 그럼 가시면 목사님은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저는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은 선교국 총무님이 하시고. 그럼 막 섬에도 가시고 그랬겠네요? 섬 기억이 간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합니다. 왜냐하면 섬 쪽에는 감리교회가 좀 적거든요. 그쪽 호남이나 영남권은 감리교회가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적은데 약하니까 이제 서포트하는. 그렇군요. 이쪽 인천, 강화 뭐 여기는 뭐 정말 다 감리교회만 있는데 어떻게 그 먼 데까지 거기 가셨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마다 운전을 멀리 하고 그렇네요. 가서 그리고 또 몸쓰는 그 일을 해서 장비 다 세팅하고 여관에서 자거나 그렇게 자고 주일 아침 저녁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또 불이 나게 짐 싸서 토요일 주일 오후에 서울 올라와서 장비 다시 또 원래 연습하는 데다 부려두고 그리고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 수업 가니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신학에 심취할 정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그 사역 자체는 이 열정을 가지고 그래도 젊은 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나름대로 네네.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 목사님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건 잘 제가 신경을 안 써서 모르겠고 왜 신경을 안 써? 그걸 왜 신경을 안 써요? 열심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시키는 거죠. 대로. 네. 네네. 장학금 주시니까. 야, 이거 자본주의적 사고. 네. 뭐 솔직하셔서 뭐 목사님 뭐 좋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신학대학 다니면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서울 연회에서. 네네. 이제 그 다음에는 미국을 가세요. 네. 미국은 왜 가셨어요? 명목상으로는 명목이 있었군요. 선교국에서 그때 네. 총무님을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 네네. 총무님이 하시던 사업이 뭔고 하니 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인디언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참 핍박을 많이 그렇죠. 받고 사실 현재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때 90년대 초반의 인식으로 정체성의 위기, 생존의 위기,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자꾸 조여서 그렇죠. 종족을 이제 말려 죽이는 그렇죠. 방식으로 보호구역 가니까. 안에서만 있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백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되도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선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 한 2년 친하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너도 가라. 그러던 바람에 제가 선교사 명목으로 해서 안수를 좀 빨리 받고 네네. 미국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명목상의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이제 중견 교회를 이루시고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으시니까 네. 신학교를 갔더니 같이 지내는 그 학교 다니는 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은 뭐 걱정 없겠네. 목사들이라며.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서 계시냐 그래서 서울에 어디 그랬더니 와 그러더니 황태자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래. 그때 한참 이제 물려받는 붐이 그렇죠. 일어나고 네네. 시끄러울 때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가 많이 성장한 케이스네요. 성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럼요. 교회에서 자기 건물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름대로 혜택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걸 물려받으면 형은 배도들 기국 편하겠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비록 별로 그 영향력은 없는 중소교회겠지만 내가 이걸 물려받고 하면 그래 40점 넘으면 기름기나 번들번들하고 배는 볼록 나와가지고 폼 잡고 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니겠지. 그런데 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셈은 나 안 물려받고 도망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겸사겸사 미국으로 그냥 도망갔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은 연회하느냐고 한국에 귀국을 해야 하니까 연회하러 진급심사 들어와서 앉았더니 대뜸 목사님 중에 한 2분 정도가 넌 왜 거기 가서 궁상 떨고 앉았니? 아버지 좀 돕고 그러지. 그래서 네. 거기서 잔소리하면 또 진급 안 되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야 제가 그거 싫어서 미국 갔는데 그래서 미국을 갔습니다. 아버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국 간다고 할 때? 아버님은 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인식이 그때는 굳어졌을 때예요. 저놈은 무슨 소리를 해도 남의 말 안 들을. 그러니까 당신하고 저하고 코드가 많이 안 맞는다는 걸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앉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형님도 있으시잖아요. 네. 형님도 목사님이실 텐데 네. 물려받는 황태자는 뭐 우리 형은 감리교 신학교를 못 들어가고
아이고, 네.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요? 한신. 한신은 그때는 후기였습니다. 여기서 또 학력이 학벌이 나오네요. 네. 한신 나와도 교회를 물려받는 거야, 근데 그 형이 그때 한신 가서 운동권에 조금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곱게 아버지 밑에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닦을 유형이 형님도 아니었던 거예요. 형제가 좀 비슷하시네요. 저는 되게 속으로만 그랬지 바깥으로는 착실했거든요. 바깥으로는 착실하고. 네. 그럼 아버지 성향은 어떠세요?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는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 성향이십니다. 근데 두 형제분은 그렇게 또 아들 둘이 그 못되게 속을 썩혀드린 거지. 그럼 형님도 지금 목회하세요? 형님은 2007년에 과로로 돌연사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네. 그러시군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40대 중반에 갔으니까. 그러시군요. 네, 그럼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데 미국 가셔서 그럼 인디언들 상대로 처음엔 거기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 제 탓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네네. 선교국 총무님에서 물러나시자마자 그 사업이 엎어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교단이 뭐라고 미국 대사관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저는 중간에서 미국 들어가서 어학연수하다가 붕 뜬 셈입니다. 이왕 들어왔으니 이왕 뽑은 칼 무라도 베보겠다 그러고 버텼죠. 네. 그런데 일하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미국 교회 그 당시로서는 유일한 한국인 감독님이시던 김혜종 감독님 그분하고 연이 닿아서 저를 미국의 뉴욕주 캐나다 국경 바로 밑에 군부대 근처에 있는 국제 결혼한 여자분들만 모인 교회의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 남편은 이제 군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하신 거예요?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그렇군요. 그것도 좀 특별하네요. 남들이 너 뒤에다가 무슨 동작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자리 생기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얻어먹은 게 많다고. 근데 이때에 목사님 30대 초반쯤 되신 것 같은데. 그때가 35, 6 그때니까. 근데 이때 미혼이었고. 미혼이고. 네. 야, 참 그런 30대 미혼의 목사님 그것도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네네. 그런데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총각이 혼자 가서 그 여자들 등살을 버티겠냐. 그다음에 무슨 사건 잘못 나면 스캔들 걸려서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전 이미 선수입니다. 성가대를 하도 오래 해서 19살짜리 대학생부터 70 넘으신 할머니까지 두루두루 저는 모시고 너무나 재밌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렸고 스캔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씹지 총각이 뭘 안다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워터타운 한인연합감리교회인가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또 목회하시다가 그다음 또 LA로 또 가시네요. 미국에 가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의 절반 이상은 타주에 계시면 LA를 꿈꿉니다. LA 아니면 뉴욕. 거기가 한인이 워낙 많이 계시고 한국과 약간 그 흡사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시는 거죠. 가보면 조금 다른 세계이긴 하던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왕 선교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하고 목회를 할 거면 영어는 솔직히 좀 부족해서 미국 교회는 못 가겠고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 있을 일이 있나? 내가 최소한 은혜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한 4년 5년 되면 LA로 옮겨야 되겠다 그랬는데 4년 지나니까 진짜 LA에 자리가 나서 그래서 어플라이 해서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LA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동부, 서부 정말 뉴욕주에 있다가 또 LA 가시고
이렇게 이제 미국을 정말 동서부를 다 경험하시고 사역을 하신 그런 거네요.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결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안 한 거고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건 아직 함량 미달이라 결혼을 못 한 겁니다. 그죠. 이게 되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까. 결혼하라고 하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부목사까지는 허용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담임 목사로는 허용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정서가 있죠. 그것도 사실 다시 고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받는 분들이 불안하시다는데 제가 그분들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말은 필요 없겠더라고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저분들 보기엔 불안하신가 보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 뭐 진짜 목사님 이거 범상치 않은 아닙니다. 소리가 단순하게 사는 거죠. 네, 단순하고 참 정말 예술인과 종교인의 그 전형이 이렇게 함께 있다. 그러면서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묘한 반항감과 뻔히 보이는 그 불편해 보이는 길인데도 그 너무 순수한 반항심으로 참 불리한 길만 이렇게 좀 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저도 아주 새로운 지금 저도 도전과 각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우리 민경중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네, 보내던 청소년 시기, 목숨 걸고 공부해서 서울대학 간 이야기, 그리고 전국 콩쿠르에서 1등해서 군대도 면제받았는데, 그래서 앞길이 정말 창창한 젊은 작곡가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신학교를 가시고 이제 목사가 되셔서 이제 미국 가시고, 또 미국에서도 뭔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는 안 됐지만 어쨌든 몇 개의 교회에서 목회하신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시게 된 것도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혼이었던 신분 탓에 네네. 담임 목회를 할 수 없어서 목회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해서 되게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시는데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2007년에 뵙고 그때 제가 어머님 계시는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저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등 뒤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야, 이제 힘들다. 같이 살자. 좀 가슴이 저리긴 했지만 제가 선택을 할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등을 돌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2014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럼 2007년 뵌 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영사관 가서 그 기간 만료된 그 여권을 여행 증명서라는 걸 임시로 발급을 받아서 그래서 불이 나게 장례식 1시간 전에 병원에 도착해서 장례식을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을 요거를 모셔놓고 아버지하고 마주 앉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미국에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데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 나 이제 늙어서 힘들어 죽겠으니 이거 일 좀 와서 좀 이어받아서 이거라도 좀 살려놔라 말씀을 하셔서 생각을 잠깐 하다가 네 그랬습니다. 아버지까지 이렇게 청망 중에 보내면 제가 참 후회할 것 같아서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미국 들어가서 20년 가깝게 살던 살림 정리하려니까 한 1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그러고 2015년 6월 달에 귀국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2007년 그 어간에 형님도 돌아가시고. 네. 형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들어와서 그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어머니 뵌 게 저로선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어머니 장례 때 있으셨겠네요. 죄책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 맘대로 산 거에 대한. 네. 그러셨겠네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아버지 교회는 안 물려받으셔도 아버지 사업은 이제 이어서 받으신 이런 형국이 됐네요. 그렇죠. 그거는 아버지 퇴직금하고 80년대 땅 사놓으셨던 것으로 시작하신 거니까 교회 물려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그런 곳은 결혼을 또 하신 거예요?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남겨놓은 것도 없고 이 따라오는 후배들한테 줄만한 걸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 그냥 진짜 나그네처럼 떠돌다가 50대 중반이 됐는데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좀 해라. 사람 꼴 갖추고 살려면 이제 네 나이 때부터는 배우자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야기가 꽤 긴데 괜찮겠습니까? 드라마 같아서. 글쎄, 그거는 왜냐하면 이따가 저거 해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 이야기는 지금 저 찬송가 하신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건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일단 결혼 얘기는 오늘 조금 그냥 좀 적어야 되겠네요. 좀 더 추격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선을 보다가 결국은 덧없더라고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 생각이나 살던 세계가 달라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40을 먹든 50을 먹든 결혼 안 한 여자분은 거의 잠자는 숲속에 공주 티를 내시더라고요. 야,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공주 티는 알게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좀 뭐라 그렇게 좀 철없어 보일 정도로 결혼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아서 못 사는 거죠. 누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러면 서로 맞지 않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선 그만 보겠습니다. 이거 봐도 저하고는 생각이 안 맞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만 잠깐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유행가가 나오더라고요. 70년대 그룹 아바가 있습니다. 아바. 네, 거기 보면 스웨덴 그룹. 그 사람들 노래 중에 이런 후렴구가 있어요. Don't go wasting your emotion. 그래요? All your love, lay all your love on me. 그러니까 어디 가서 괜히 감정 소모하면서 버리지 말고. 영어 쏙쏙 들어오네요. 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내려놔라.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기도하다 말고 그 뜬금없이 그 유행가인가. 그렇죠. 자꾸 그런 노래가 입에서 계속 나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 내가 그 가르쳐주는 사람한테로 가라. 어이쿠. 그게 누군가 하니 현재 집사람입니다. 제가 이 집사람을 만나게 된 연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코스를 이수하면서 일했던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제 장인이고 장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분 둘째 딸인 거예요. 그럼 원래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장로님은 알고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아는 거예요. 알고. 그런 딸이 있는지 그댁에 자녀가 몇인지 저는 모르죠. 그리고 이제 안수받고 저는 미국을 갔는데 나중에 필리핀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그 집사람이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은 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여러 번 가족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돌아왔더니 그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본부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필드로 나오시면서 취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한 지 일주일 만에 그 양반 취임 예배를 갔더니 거기서 그 목사님이 집사람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인데 월드비전에서 중책을 맡고 오래 일하셨다. 그때 안녕하세요. 그러고 취임식 남의 취임식에서 그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 따님인 거예요. 그러셨군요. 인연이 깊으네요. 본인만 모르지 주변인은 아는 사람이 많았네요. 그래서 그때 인사하고 그러고는 막말로 그이는 그 사회복지하는 쪽에서는 인싸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젊은 애들이. 인싸 중에서도 핵 인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핵 인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그런 양반이 저 같은 무명에 아무것도 없는 한 달에 수입이 15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명 안 하십니다. 딱 한마디. 저를 아시니까 몰이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70 넘어서 골방에서 혼자 찬물에다 밥 말아갖고 그냥 먹다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너 그러고 싶냐? 그래서 하나님 이건 협박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나중에 할 말이 있으니까 아버지 차를 빌려 타고 어머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간호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굳이 밤에 나오시라고 해서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잘해보십시다. 잘해보십시다. 네, 그랬더니 당연히 부담스럽네요. 안 되겠습니다. 네. 예측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언제 쉽게 좋은 거 만나게 주시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이래요. 끝이래요. 더 이상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한 2주간 지났는데 그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보자고 밥이나 한 끼 먹자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자꾸 그렇게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제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제 얼굴이 그렇게 떠올랐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다는 거야, 제가. 그 장로님을? 네. 저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닮았다는 걸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내가 당신 아버지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때 돌아가신 지 한 2, 3년 돼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상처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보시자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보자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날 밥 먹은 날이 1일입니다. 사귄 지 1일. 네. 네. 아유, 근데 재밌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말 목사님답게 설득이 되고 해야만 이루어지고 안 되는 일이 돼야만 그때야 비로소 목사님도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신.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니까 좀 피곤하네요. 정말.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죠. 저도 피곤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로만 주고받고 만나는 건 저희가 그때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라고 양평에 있는 거를 석사학위 막바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끔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 좀 하고 보내고 그러고 했던 건데 그런 거 한 달 좀 넘게 했나요? 네. 서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서로 꿈 얘기를 하고 해몽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되겠고 당신이나 나나 이 나이에 또 다른 사람 찾고 뭐 할 수도 없을 테니 이왕 마음을 서로 확인했으면 결혼합시다. 그리고 집사람이 땡기더라고요. 확. 저는 여보시오 내가 지금 백수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그랬더니 상관없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날짜 잡고 3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올 3월이요? 아니요. 2017년 3월. 2016년 말에 그게 엮여지고 바로 하셨네요. 네. 그 집사람 추진력입니다. 네. 일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그이는. 훌륭하신 분이네요. 결혼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 해야 돼요, 목사님. 결혼 이제 축하드리고. 철 지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다음에 사실은 조금 놓고 있었던 그 음악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건 또 다른 사연이 숨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정체성을 목회자라기보다는 자영업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르신들을 돕는 사람. 현재는. 그러니까 제1 정체성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그것을 서포트하는 중요한 계기를 가진 목회자.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고 살았는데 네. 2019년경에 고등학교 때 합창반을 지도하시고 저를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연락이 닿았는데 연락을 네. 주셨습니다. 민 목사님, 네. 네, 선생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찬송 작곡이 좀 필요해요. 같이 좀 거들어주지. 그게 무슨 사업인고 하니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네. 그분이 우리나라 구약 번역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알파와 오메가인 셈인 분인데 최초시더라고요, 이분이. 네. 네. 그분이 1898년에 조선으로 와서 일하시면서 권서인이 되셨는데 네. 그때 보니까 신약밖에 없거든요. 존 로스가 번역한.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아유 구약도 가져야지 무슨 소리야.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었으니까 히브리어나 이쪽은 아주 통달한 분이고 언어의 귀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한 대로 시편 중에서 찬송 시편만 뽑아서 시편 찰료라고 하는 책을 인쇄해서 신약하고 같이 보급을 했다고 그래요. 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셨던 박준서 교수님, 그분이 그 기념 사업을 하시면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의 시편 찰료를 그냥 읽지 말고 찬송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고 우리 선생님하고 조인을 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네. 저는 그 선생님한테 픽업이 돼서 찬송가를 좀 써보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아주 극구사양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30년째 문 닫고 아예 음악이라고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무슨 작곡입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아니래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8편하고 또 다른 시편 하나 2개를 주시면서 가사를 보내십니다. 써달라고. 그래서 한 번 사부님은 영원한 사부님이고 제자인데 그 밑으로 깔리는 남자끼리의 세계에서 이거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사를 받고 딱 보는데 30분 안에 한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한 곡이 나와서 그 곡을 보내드렸더니 정말 좋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들어봐도 독특한 찬송이긴 합니다. 새야 파랑새야 비슷한데 또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서양 음계도 아니면서 화음도 화성도 뭐 서양식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또 날 데리고 장난치시나 그러고 그냥 보내드리고 말았죠. 무슨 표현 하나. 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발을 뗐는데 자꾸 전화하실 때마다 민 목사님 요즘 찬송가 좀 쓰시나? 아니요. 저는 기저귀값 세기도 바쁜데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니 음악적인 재능 많은 분들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양반들 시키세요. 저는 이제는 흘러간 물에 가까운데 했더니 원래 찬송가는 전문 음악인이 쓰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자꾸 쓰라고 독촉을 하시니까 그리고 한 번은 서울에 좀 오라고 그러셔서 서울 찾아갔더니 찬송가 시집을 아예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 안에서 괜찮은 거 하나씩 골라서 써보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쓰다가 써놓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검사 맞는 겁니다. 이렇게 썼는데 괜찮은가요? 하다 보니까 찬송가가 쌓이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몇 곡을 쓰셨어요? 뭐 한 40곡 정도 넘게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난 11월 달에 10월 달에 지난 10월 달에 연주회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때 분위기가 좀 어떠셨나요? 그때 웨슬리 채플에서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감신대 웨슬리 채플에서 했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따뜻하고 모여오신 분들이 상당히 호의적이셔서 연주의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고 은혜로웠다고들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들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일단은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 돼서 저작권을 가진 분에게 문의를 해서 허락을 받으면 상업용이 아니니까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원본 파일을 달라고 해서 네네. 유튜브 하나를 개설해야 하는데 네.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테이지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나요? 예, 스테이지를 나눠서 무대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40곡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개를 뽑아서 이제 쓸만한 거를 한 20곡 뽑아드렸더니 그 중에서 한 30%, 25% 떼고 네네. 한 75% 정도만 연주회 때 사용하시더군요. 그럼 그때 그 곡 연주한 오케스트라는 누가 했어요?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그때 연주했던 사람들이 주로 피아노, 교회 실정에 맞는 편성이었어요. 피아노 혹은 올겐 그리고 합창단. 합창단은 누가 하셨어요? 서울 바하 합창단이라고 네. 90년대 중반에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 그 기독교 음악을 전문적으로 발표하시던 그런 그 연주 집단입니다. 준 프로페셔널 연주 집단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도 목사님 계속 이렇게 음악 활동도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작곡 활동도.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리지 않았을까. 네.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번 연주 집사람은 그렇게 찬송 그 작곡하는 걸 매우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주로 바람을 넣죠 저에게. 그렇지. 네. 근데 저는 매우 냉정한 입장이라서 정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것이 생기면 그때그때 억지로 하지 않고 쓰겠다. 그러면 아버지 원로 목사님은요? 네. 아버님은 좀 뿌듯해 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네. 지난 7월 말에 뇌경색 초기 증상이 와서 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연주에 참석 못 하시는 거를 매우 좀 안타까워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목사님. 네, 지났는데 많이 지났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저 계획 안 하고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획해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네. 해본들 뭐 예. 네, 정말 뭐 목사님 스타일이 이렇게 그대로 착 와서 아마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저는 호 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네. 동정업계에서 일하시는 목사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큰 힘이 됩니다. 그럼요. 상당히 유니크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순수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서 꼭 노력 중입니다. 네,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편하고 윤택한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에게 정직한 일생을 살아오신 그런 그리스도인을 본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네, 아마 원로 목사님도 뭐 큰아드님 먼저 보내신 아픔이 있고 그러지만 민 목사님 통해서 보여주신 내 목회가 이렇게 평생의 인생의 목회가 요런 열매가 있구나 하는 게 아마 보이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기를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찬송가 쓰실 것 같은데 저도 응원하고 저도 네.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쉐이커스 월십이 부르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 들으면서 우리 민경중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